여자들이 발목이 드러나는 스커트를 입을 수 있게 된 게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거의 속옷만 입고 이런 많은 남자들과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누군가 하면 극장의 여배우들입니다. 이 극장의 여배우들과 남자들이 왜 이렇게 극장에서 만났는가? 남자들은 자신의 정부가 될 여성을 찾고 있었고, 이 여배우들은 자신들의 스폰서를 찾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여배우, 발레리나 이런 역할들은 예술가가 아니라 노동계층의 여성들이 갖고 있던 직업이었습니다. 과거 남성들이 생각하는 여성들의 모습, 인식은 어땠나요? 팜파탈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근대 이전의 팜파탈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녀라던가 살로메, 델릴라 이런 이야기들은 다 근대 이전에 만들어지고 또 근대 이전에 통용되었던 팜파탈의 이야기죠. 근데 산업혁명이 완수되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권력이 귀족에게서 부르주아로 넘어가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고전적인 팜파탈의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팜파탈은 존재했어요. 실제로 팜파탈은 존재했습니다. 마네가 그린 이 오페라 극장의 감염무도회라는 그림, 그 다음에 마네의 절친이었던 드가가 그린 발레 무대 리허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마네의 그림을 보면 오페라 극장에서 무도회가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오페라 극장은 뭔가 그런 사회적 사교의 장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다 검은 옷에 실크햇을 쓰고 있어요. 남자들의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보이잖아요. 여자들이 드문드문 보이는데 이 여자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거의 무릎까지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있는데 이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짧은 치마는 속옷입니다. 여자들이 발목이 드러나는 스커트를 입을 수 있게 된 게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거의 속옷만 입고 이런 많은 남자들과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누군가 하면 극장의 여배우들입니다. 이 극장의 여배우들과 남자들이 왜 이렇게 극장에서 만났는가? 남자들은 자신의 정부가 될 여성을 찾고 있었고, 이 여배우들은 자신들의 스폰서를 찾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여배우, 발레리나 이런 역할들은 예술가가 아니라 노동계층의 여성들이 갖고 있던 직업이었습니다. 상류층 여성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죠.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여성이 다운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서 또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예를 들면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점원으로 일을 해도 여성은 남성의 절반밖에 급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나와서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인데 아무리 일을 해도 여성이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점점 더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더 빈곤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19세기 말의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그 여성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이었냐면 매춘이었죠.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20세기 초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인구가 200만인데 그 중에서 5만 가까이가 매춘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여성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좀 놀랍죠. 물론 그것은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1888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런던의 이스트엔드에서 잭 더 리퍼라는 의문의 살인마가 5명의 여성을 차례로 살인하는 그런 희대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당시 런던의 많은 언론들이 선정적으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그 잭 더 리퍼가 죽인 5명의 여성들이 모두 매춘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루벤 홀트라는 역사가가 쓴 더 파이브라는 책을 보면 그 5명의 여성들이 모두 빈곤층 여성인 것은 맞으나 그 5명 중에서 확실히 매춘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 여성 1명밖에 없었다고.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빈곤과 알코올 중독으로 노숙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운명은 많은 파리나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 빈곤층 여성들의 최후로 빈곤층 여성들이 마지막 순간에 내몰렸던 운명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여성들을 모두 매춘을 하는 여성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 잭 더 리퍼의 희생자들을 매춘부다라고 알고 있었냐면 당시의 주류 언론과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시각이 그렇게 거리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매춘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루벤 홀트의 더 파이브라는 책을 제가 좀 읽어보시라고 많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가디언에서 뭐라고 평을 했냐면 이 책이 쓰여지는데 130년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잭 더 리퍼의 연쇄살인이라는 사실은 끔찍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잭 더 리퍼라는 살인마가 죽인 여성들이 한마디로 팜파탈, 나쁜 짓을 하는 여자들, 단죄를 받아야 되는 여자들이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잭 더 리퍼의 이야기는 뮤지컬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투어의 이름입니다. 런던 이스트엔드에서 지금도 잭 더 리퍼라는 투어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의 여성을 죽인 행위가 그들이 설령 나쁜 일을 하는 여성이라고 해도 그 여성들이 죽임당할 만한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매춘을 했던 아니건 간에 그 부분이 사실 이 근대 산업혁명 이후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던 시각의 하류층, 빈곤층 여성들을 보는 시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은 그런 운명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네의 그림에서 자신의 스폰서를 찾는 여배우들의 모습, 드가의 발레 무대 리허설을 보면 무대에서 거의 최종 리허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의자를 놓고 무대에 앉아서 좀 거들먹거리면서 이 발레리나들을 보는 남성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남성들은 아보네라고 불리는 극장의 후원자들입니다. 이 아보네들이 이렇게 무대에 앉아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 가면무도회에 등장했던 남자들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정부가 될 여성들을 발레리나 중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발레리나들 역시 노동계층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아부네들 사이에서 자신의 스폰서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좀 생긴 겁니다. 남자들이 결혼한 남자들이라고 하면 뭐 이런 여배우나 발레리나들을 정부로 데리고 있는 것은 부도덕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르주아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로 큰 돈을 번 부르주아들은 과거의 귀족이나 왕족의 위치를 대체한 사회의 지배계층이겠죠. 그런데 과거에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귀족이나 왕족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결혼한 여성, 아내 외에 정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는 그런 정부에게 주는 공식적인 칭호가 있었어요. 메트레상티드르라는 칭호가 있었습니다. 그 메트레상티드르는 국왕이 마음에 내키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비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정략 어떤 계약에 의해서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왕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국왕은 이혼하지 못해요. 국왕의 이혼이 얼마나 어려운가. 20세기에 찰스 왕세자로 오랫동안 있었던 현재 찰스 3세가 이혼하고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거의 한평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현대의 왕족조차 이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과거에는 당연히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부시가 그린 이 퐁파드루 후작 부인, 바로 이 퐁파드루 후작 부인이 루이 15세의 메트레상티드르입니다. 비스듬하게 자기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지금 누군가가 막 들어와서 문으로 막 시선을 보내고 있는 매혹적인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매혹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왕비들은 초상을 그릴 수조차 없었어요. 이 여성이 루이 15세의 왕비인 마리아 왕비입니다. 왕비와 달리 메트레상티드르 국왕의 애첩인 여성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매력적인 자신의 매력으로 국왕을 포섭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국왕과 귀족들이 이런 식으로 결혼 외의 여성들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정부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산업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새로운 귀족이 된 부르주아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19세기 후반, 중반, 후반에 파리와 런던의 많은 부르주아들은 떳떳하게 자신의 정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제2제정 시기에 그러니까 1851년부터 1870년까지 프랑스를 통치한 나폴레옹 3세가 이렇게 호화스러운 궁정 분위기를 즐겼기 때문에 부르주아들도 황제처럼 그렇게 호화스러운 취미를 갖고 자신들을 사치스럽게 사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에 대해서 고발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사회의 분위기를 꼬집는 그림이 바로 이 에드와르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그림입니다. 이 올랭피아가 1863년에 파리에서 전시되었을 때 너무나도 많은 파리지앵들이 분노하면서 이 그림을 우산으로 찌르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우산으로 찌를 수 없는 높은 무늬의 그림을 걸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그림이 왜 그렇게 파리지앵들의 분노를 샀는가? 야한 그림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해 살롱전에 입선한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보면 올랭피어보다 100배 더 야해요. 그런데 이런 그림은 우산으로 찌르려는 시도를 당시의 남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전통적인 누드의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일단 누드는 비너스라는 여신이고 이 비너스는 남성들의 마음에 드는 수동적인 태도를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당시의 살롱전의 관객들, 살롱전에서 그림을 사는 절대 다수는 남성이었을 테고 남성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올랭피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랭피아는 일단 비너스가 아니고 이름이 있잖아요. 올랭피아라는 이름. 그림의 모델은 빅토린 메랑이라는 여배우이고 마네가 그 자주 그림의 모델로 등장시켰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지금 화장을 하고 머리에 꽃을 꽂고 목걸이, 귀걸이, 팔찌를 다 하고 있고 한쪽 발에만 비단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여성의 하녀가 꽃다발을 가지고 왔는데 그 꽃다발을 여성은 오만한 표정으로 무시합니다. 꽃다발은 아마도 이 여성의 고객이 보낸 것이겠죠. 그 고객은 남성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파리의 고급 콜걸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파리에서 성공한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정부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공공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콜걸들은 수많은 그 애인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인들이 보낸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장식을 하고 값비싼 마차를 탔습니다. 애인들을 만나는 시간대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이 가장 좋은 시간에 애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콜걸의 지위가 용인되었고 높은 어떤 많은 남자들이 원하는 콜걸들은 그만큼 비싼 보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올랭피아라는 여성은 남성 고객이 보낸 꽃다발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의 주인공은 여성이고 여성이 꽃다발이 상징하는 구애를 외면하고 있다. 라는 점이 당시 남성들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여성의 발치에 지금 뭐가 있냐면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도 이 흑인 하녀도 모두 여성의 올랭피아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그렇게 콜걸을 돈을 주고 살 때 그 여성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수요가 있는 고급 콜걸은 이런 식으로 눈치를 봐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그림을 보는 남성 고객들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림이 야하기 때문에 당시의 남성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또 그림을 그린 마네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훨씬 더 야한 그림도 얼마든지 살롱전에 걸릴 수 있었거든요. 이런 고급 콜걸들, 창부들이 남성 애인과 외출을 할 때 그 남성 애인이 사준 옷을 입고 남성 애인이 사준 액세서리를 해야 했습니다. 커플들이 외출할 때 콜걸이 입은 옷과 액세서리를 보고 그 남성의 경제 상태를 보는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해요. 말하자면 오늘날 큰 돈을 번 남성들이 고급 차로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쇼오프하는 것처럼.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사교계의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면 호화로운 궁정에서 호화로운 댄스 파티가 무도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줄줄이 입장하고 있는데 젊은 여성이 고급스러운 모피 코트를 막 벗고 있습니다. 안에 입은 드레스도 화려하죠. 너무나도 비싸 보이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외투를 벗겨주고 있는 여성의 파트너는 여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성의 할아버지 뻘 되는 남자입니다. 같이 입장하는 남녀 커플들이 이 커플을 약간 좀 이렇게 흠칫흠칫 쳐다보고 있는 게 보이죠.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에서도 이런 고급 콜걸을 그린 그림이 많아요. 르누아르가 1회 인상파 전에 출품한 관람석이라는 그림에서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대담한 뭔가 당시의 트렌드 최신 유행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고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는 고급스러운 의상을 입은 이 여성은 니니 로페즈라는 당시의 이름난 콜걸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커플이 오페라 극장 같은 데 온 것 같아요. 지금 오페라 극장에 박스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박스석으로 보면 왼쪽 밑에 무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과 함께 온 남성은 무대를 바라보지 않고 오페라 글라스를 들고 뭘 바라보고 있냐면 3층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3층에 또 괜찮은 여자가 있나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거리낌 없이 그려졌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만큼 당시의 분위기가 돈이 있는 남자들이 이런 콜걸을 자신의 정부로 데리고 다니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분위기였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를 보면 그런 고급 콜걸인 비올레타가 막 폐병을 앓고 있다가 폐병에서 회복해서 화려한 파티를 열면서 일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화려한 파티에서 알프레도라는 순진한 시골 귀족 청년이 비올레타에게 구애를 하고, 비올레타는 귀족 청년의 구애에
마음이 움직여서 시골로 가서 살지만 다시 자신의 옛날 애인 중에 한 명인 남작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남작을 만나게 된 것은 알프레도의 아버지가 와서 부탁을 했고 그 알프레도의 아버지의 헤어져 달라는 부탁을 듣고 비올레타가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 이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알프레도에게는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떠났다라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옛날 애인에게로 돌아가는 건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비올레타라는 인물은 알프레도 외에도 많은 애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오페라를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봤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만연된 풍습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라트라비아타에서 비올레타는 결국 자신의 애인인 알프레도에게 모든 순정을 다 바치고 자신의 지병인 폐병이 악화되어서 일찍 죽는 그런 비극적인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콜걸들이 실제로 자기의 고객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앙리 게르백스라는 화가가 그린 롤라라는 그림이 훨씬 더 실제 콜걸의 모습과 가까운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 속의 남성은 고급 창부에게 반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창부와 밤을 보내고 죽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지금 막 금방이라도 투신할 듯한 그런 포즈로 테라스를 잡고 마지막으로 어두운 얼굴로 자신의 애인을 돌아보고 있는데, 이 그림은 1878년 살롱전에서 낙선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성이 벗어놓은 옷들이 막 이렇게 겹쳐져 있거든요. 이 옷들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막 아무렇게나 던진 것처럼 벗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지나치게 사실적이다라는 이유로 살롱전에서 낙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급한 그런 창부가 있었던 반면에 거리에서 호객을 해야 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여성들도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창부들은 낮에는 거리에서 호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밤에만 어둠이 내렸을 때만 거리에서 호객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루이 앙케탱이 그린 밤의 샹젤리제에 서 있는 여자라는 그림은 언뜻 보면 좋은 옷을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묘사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입고 있는 망토의 털도 그렇고 좋은 옷이 아니에요. 값싼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베일을 썼는데 베일 너머에 보이는 여성의 얼굴은 좀 나이가 들어있죠. 그녀는 밤의 샹젤리제에서 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빨개진 걸 보면 날씨가 제법 추워요. 그런데 아무도 그녀의 호객에 응하지 않고 마차들이 냉정하게 그녀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오히려 당시의 파리에서 횡계를 해결했던 많은 창부들의 처지를 더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낮에는 그럼 어떻게 호객을 했나 하면, 낮에는 카페에서 호객을 했답니다. 카페에서 술을 마시면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 앞에 남성이 와서 앉으면 이제 영업이 된 거예요. 마네가 그린 자두 브랜드라는 그림에서 화사한 색감의 분홍빛 의상을 입은 여성이, 분홍빛 의상도 그렇고 쓰고 있는 검은 모자도 그렇고 그림에서 그런 그늘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대리석 테이블의 그 질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그러나 이 여성을 보시면 지금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요. 혼자. 굳이 여성이 혼자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여성들이 영업을 하는 여성입니다. 그러다가 앞에 남자가 앉으면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이죠. 드가가 그린 저녁의 카페 테라스에 있는 여성들이라는 그림을 보면 4명의 여성이 앉아 있는데 모두 좀 터무니없을 정도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 밤에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는 여성들이 그 소위 말하는 양갓집 처녀들은 아닐 겁니다. 그녀들은 모두 지금 호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둥 넘어 있는 여성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한 남성의 실루엣이 맨 오른편 기둥 너머로 막 사라지고 있는데, 남성이 이 여성을 원했고 여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앉은 여성이 좀 초조한 듯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영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그림들이 이제 당시에 인상파 화가들에 의해서 많이 그려졌어요. 왜냐하면 인상파 화가들의 시간을 많이 보낸 곳이 카페이고, 카페에서 자연히 호객을 하는 여성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마네가 1883년에 죽기 전에 거의 최후의 대작으로 그린 이 폴리 베르제르의 바라는 그림에서, 폴리 베르제르는 파리의 대형 카바레였습니다. 그 카바레 바
가게에서 지금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휘종이라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휘종의 뒤에 큰 거울이 있는 거예요. 대형 거울을 통해서 여기서 막 많은 2층 객석에 많은 손님들이 앉아 있고 왼쪽 위에 지금 고개사의 발이 보이잖아요. 서커스 공연이 카바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바레가 얼마나 큰 곳이겠습니까? 그렇게 시끌시끌하게 막 영업을 하고 있는 데서 이 여성 앞에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여성의 뒷모습, 휘종의 뒷모습이 보이고 그 휘종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약간 위협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남자 얼굴도 보이죠. 이 남자는 아마도 휘종에게 이 차를 가자고 제안하고 있을 겁니다. 휘종의 얼굴은 무표정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그냥 필요한 여성의 얼굴입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워요. 지금 입고 있는 까만 옷, 잘록한 허리, 검은색 끈에 메달을 걸고 있고 가슴에 꽃으로 코사주를 만들어서 꽂고 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그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매일의 노동을 감당해야 되는 처지이고 이런 여성들의 대개 최후의 갈 곳은 매춘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녀의 표정은 이렇게 무표정하고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시끌벅적한 밤에 불빛이 명멸하는 카레지만 그녀는 이 2층 객석에 앉아있는 여성들의 처지가 될 수 없으며 이렇게 젊음을 허비하면서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죠. 마네는 이런 여성들에게 뭔가 심정적으로 동정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나라는 그림을 보면 그런 고급 창부인 나나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보시면 그녀와 함께 외출하기를 기다리는 잘 차려입은 나이든 남자가 보여요. 근데 남자를 반만 그렸어요. 이 남자를 거의 무시하는 거죠. 남자는 거의 그림 속에 벽지 무늬 정도의 처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뒤에 앉아 있는데도 나나는 조금도 그 남자가 거의 신경 쓰이지 않는 것처럼 남자가 안 보이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는 데만 열중해 있습니다. 뭔가 이런 그림을 보면 마네라는 인물이 좀 호감이 가죠. 뭔가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림에서 주인공을 남성이 아닌 나나라는 여성에게 주인공의 위치를 준 것 같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나나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구겐하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거울 앞에서라는 그림인데 그림을 싹 옆으로 돌려보면 이 나나가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림 속에서 지금 여성은 오른손으로 코르셋 끈을 조이면서 코르셋을 묶고 있는 그림인데 대범한 붓터치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네가 굉장히 좋아했던 색깔이 파란색과 검은색인데 파란색의 사용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분위기였습니다. 프랑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분위기의 또 하나의 대도시가 있죠. 런던입니다. 런던에서도 부유한 남성들이 자신의 어떤 정부를 데리고 있는 풍조가 만연했어요.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깨어나는 양심이라는 그림에서도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구들이 굉장히 고급한 가구들이 있는 피아노도 있고 원목 탁자도 있고 펫도 깔린 집의 응접실에서 남자의 무릎 위에 여자가 앉아있다가 막 일어나는 장면이거든요. 여자의 손을 보시면 여자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잖아요. 이런 흰 옷은 빅토리아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 옷은 속옷입니다. 그러면 속옷만 입고 남자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여자가 일어났는데 여자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없다. 그러면 이 여자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여자의 위치는 이 남성의 정부일 겁니다. 남성은 아마도 이런 산업혁명의 와중에 공장을 하거나 뭔가에서 큰 돈을 번 처지이고 여자를 교회의 좋은 집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이죠. 실제로 헌트는 이 그림을 세인트 존스 우드라고 하는 런던의 부촌의 한 저택을 모델로 해서 그렸다고 해요. 여성은 남성의 무릎에서 앉았다가 막 일어나면서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림에 거울이 등장해요. 지금 여성의 등 뒤로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눈앞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성이 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초여름이나 5월의 실록인 것 같아요. 여성은 이 눈부신 실록을 보면서 뭔가 깨달은 겁니다. 제 작품의 제목이 깨어나는 양심이잖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나가서 자주적으로 살아보겠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락한 처지를 버리고 여성이 만약 뛰어나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여성은 하녀로 일하거나 공장 직공으로 일하거나 상점의 점원으로 일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해봤자 여성은 남성의 절반밖에 급료를 받지 못했고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여성은 점점 더 빈곤의 늪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곤의 늪으로 빠질 게 뻔한
선한데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안락한 생활을 포기한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남성의 시각입니다. 여성을 성모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그리려고 하는 철저한 남성의 시각에서 이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실제로 헌트는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여성의 얼굴을 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실록을 보면서 여성이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림을 사간 이는 알렉 페어베인이라고 하는 버밍엄의 직물 상인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헌트의 그림을 다시 갖고 와서 여성의 표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표정이라서 그림을 걸어놓고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림을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응해서 이렇게 놀라는 듯한 표정을 고친 거예요. 그림을 고치게 된 사연마저도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겁니다. 여성에게 성모 마리아와 같은 식의 어떤 도덕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또 여성은 남성의 입맛에 맞게 관능적이어야 한다. 남성의 요구를 결코 거슬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875년에 파리 오페라 코믹에서 초연된 카르멘이라는 오페라가 대실패를 하고 이 작품을 작곡한 작곡가 조르주 비제는 그 혹평에 큰 타격을 입어서 심근경색으로 이해에 37이란 나이에 요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칼멘이라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집시이고 담배 공장의 직공이고 손버릇이 나쁜 물건을 예사로 훔치는 카르멘이라는 하류계층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코 도덕적으로 선한 여성이 아니고 도노세라는 순진한 병사를 유혹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도노세를 버리고 에스카미오라는 투사에게 가버립니다. 그 투사에게 가지 못하도록 도노세가 아무리 애원해도 카르멘을 듣지 않아요. 카르멘은 자유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사막의 도노세의 칼에 카르멘은 죽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칼에 찔릴 수도 있는 위협을 받으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남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나는 여자야말로 그 당시에 남성 관객들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여성 사이였을 거예요. 이 작품이 하바네라, 세기디아, 투우사의 노래 같은 굉장히 뛰어난 찰콥스키의 표현대로라면 지중해의 정열이 빛나는 것 같은 걸작 아리아들로 가득 차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초연 당시의 작품은 파리의 관객들에게 매몰차게 외면당합니다. 왜냐하면 파리의 관객들이 원하는 오페라의 주인공은 상류계층이거나 공주, 왕비이거나 아니면 전형적인 여자, 남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카르멘은 조금도 그 문법에 맞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나쁜 여자이고 자유를 원하였다는 죄목으로 남자에게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근데까지도 결국 여성에 대한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의 모습은 이렇게 남자들이 원하는 여성의 모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네의 몰랭피아나 아니면 비제의 칼멘 같은 작품들은 공개되었을 당시에 언론과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거센 비난을 한 대중은 아마도 남성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비난을 한 이유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여성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펌파탈이라는 이야기죠.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를 파멸에 빠지게 하고 남자의 뜻을 따르지 않는 여자들이 작품에 등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당시에 거리에 있었던 많은 여자들이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펌파탈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랭루즈라는 그 파리의 카바레가 문을 열었을 때 이 카바레가 1889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 카바레를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카바레에서 거의 죽치고 있었던 앙리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툴루즈 로트렉은 알비의 백작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 백작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근친혼의 그 폐해로 유전병이 있었어요. 뼈가 대단히 약했습니다. 12살 때 다리뼈가 부러진 후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가 굉장히 작았고 빨리 뛰거나 걸을 수 없었습니다. 로트렉은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파리로 와서 주로 어떤 사람들을 그리나 하면 경마장의 기수이거나 춤추는 댄서를 그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춤추는 댄서나 기수들의 모습이 대단히 어떤 자신의 어떤 마음속의 열망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리고 툴루즈 로트렉은 대단히 빨리 드로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랭루즈는 후발주자인 자신들의 그 어떤 카바레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툴루즈 로트렉을 기용해서 그에게 홍보 포스터를 그리게 합니다. 홍보 포스터가 그렇게 영향력이 컸을까요? 라고 저에게 묻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영화나 TV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마다 나붙는 홍보 포스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툴루즈-로트렉이 그린 많은 물랭루즈 포스터 중에 하나인 라굴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라굴리가 무슨 뜻인가 하면 물랭루즈에서 캉캉을 추었던 댄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림에서 지금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면서 무용수가 춤을 추고 있고, 오른편에 있는 실크햇을 쓴 신사는 이 춤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손을 막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왼편에 이 노랑 동그라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시고 싶으실 텐데, 이게 물랭루즈에서 자결하는 조명의 빛입니다. 당시에 물랭루즈는 백열등 조명을 사용했어요. 에디슨이 잘 끊어지지 않는 필라멘트를 개발해서 백열등을 처음으로 상용화한 것이 1879년입니다. 그런데 1889년에 문을 연 물랭루즈가 백열등 조명을 사용했다는 것은 당시로는 획기적인 점이었을 거예요. 춤추는 캉캉 같은 그런 파격적인 춤을 추는 무희들, 백열등 조명, 이런 것들을 툴루즈-로트렉은 포스터로 보여줌으로써 물랭루즈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석판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5가지의 색으로 그려진 석판화를 장당 시간당 10,000장까지 인쇄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툴루즈-로트렉의 물랭루즈 포스터가 거리에 붙으면서 그는 사실 주류 언론으로부터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술을 타락시켰다라는 비난을 받았죠. 그러나 툴루즈-로트렉의 상호 포스터를 통해서, 또는 알폰소 무아의 연극 포스터를 통해서 미술관이나 궁정에 있었던 그림이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상업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된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 툴루즈-로트렉은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3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그렇게 36살로 일찍 죽기 전까지 툴루즈-로트렉이 그린 많은 그림의 주인공들은 바로 매춘부들이었습니다. 파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매춘부들의 모습은 결코 젊고 아름답고 남성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늙어가는 직업인들의 모습이에요. 툴루즈-로트렉의 그림 속에서 매춘부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만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아름다움보다는 진실이 맞겠죠. 툴루즈-로트렉의 그림은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역사에서 또 그림에서 철저히 타자로 그려졌던 그 팜파탈들은 젊고 아름답고 치명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이 툴루즈-로트렉의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고단하게 늙어가고 있는 그저 보통 여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림이 왜 아름답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림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은 역사가 아니라 당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또는 우리의 잊혀졌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마음속에 있던 감정을 되살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팜파탈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약간 좀 자극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많은 어떤 진실의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남는 그런 이야기와 마음에 남는 그림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